이경전은 일찍이 조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키섬. 이 작은 섬에서 우리는 초조대장경이 일본으로 오게 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일찍부터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교류의 요충지였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이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키섬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키 박물관에는 섬의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꽤 많은 양의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취재진은 매우 의미 있는 초조대장경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초조대장경과는 달리 간행 시기와 제작자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대장경을 조성한 인물은 허진수라는 이름의 고려 사람이었습니다. 본말에 간행의 시기와 그리고 이 발원의 시기가 적혀 있는 허진수의 발문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 발문을 잠깐 보면 보살 계제자 남성부주 고려국의 김해부의 호장 예원사 허진수가 나라의 안녕과 그리고 국가의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친족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 그리고 법계의 여러 중생들이 무상도를 이루게 해달라는 원으로 600권의 반야경을 공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수는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에서 호장과 예원사라는 직책을 겸했던 고려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김해 서백사에서 자신이 간행한 대반야경 600권을 부처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안녕을 기원하고 나라의 평화가 깃들길 소망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병장수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도 빌었습니다. 그런데 김해 땅에 있었던 대반야경이 어떻게 일본의 작은 섬 이키에 당도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허진수의 발원문을 통해 그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간행된 대반야경은 바닷길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끼섬에 있는 그 대반야경은
이 일본의 그 무로마치 시대 때에 본토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본토에 어느 정도 초조대장경의 한질이 남아있던 것이 이 대반야경은 대장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안국사로 안치되고, 또 허진수의 발원문에는 이 경전을 읽었다는 감광과 도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통해서 대반야경의 이동 시기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담관과 그리고 도림의 기록은 고려 말 14세기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세종 때 1420년의 기록에도, 왕조실록에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전래 시기는 고려 말에 분명, 그 이전에 분명히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국사는 이키섬 내륙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입니다. 인적이 드문 작은 절이지만 초조대장경의 이동 경로, 그 비밀을 간직한 대반야경이 보관돼 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고려시대 김해에서 건너온 대반야경은 모두 600권, 이 중 338권이 이키섬으로 들어왔고 이곳 안국사에 안치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위치한 이키. 이 작은 섬에까지 초조대장경이 들어온 것은 대장경이라는 새로운 문물을 갈구했던 동아시아 사람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大蔵経の輸入に関しては日本の方でも長い間苦労して中国あるいは韓国に古来に行った時になんとかその大蔵経をいただきたいと、あるいはお金を出してでも買いた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熱意を持っておりました。这个大藏经的流传，它不仅仅是佛教文化的流传，而是古代以佛教文化为依托的古代一个很大的一个文化啊。我们说百科全书式的这个文化，向在整个亚洲进行流传。 지금으로부터 꼭 1000년 전 고려의 8번째 왕 현종은 북송으로부터 대장경을 수입한 후 목환대장경을 제작하는 대역사에 착수했습니다. 수많은 승려와 관료, 각수와 목수가 동원됐으며 고려의 기술력과 문화적 역량이 총결집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는 거란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왕실과 조정이 피난길에 오를 만큼 위기였던 시대. 그런데도 고려는 왜 대장경을 그것도 목판으로 제작하고자 했을까요? 이규보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조대장경을 발원한 이유는 거란의 침입을 불심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알려진 초조대장경의 조성 이유로 이 때문에 대장경은 호국불교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땅 개성에 위치한 고려박물관. 야외 전시장엔 고려의 석탑과 비석 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고려 현종이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현화사를 건립하며 세운 비석입니다. 이 비석에는 사찰의 건립 경위와 현종의 슬픈 개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종왕 시기에 세워진 비석입니다. 그래서 왕의 내력과 함께 그 현종왕의 부모들, 아버지 어머니 내력이 기록되어 있고 글자 수는 2,400여 자가 됩니다. 현화사비에 새긴 글을 통해 우리는 초조대장경을 조성한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사찰을 짓고 대반야경 600권과 삼본 화엄경, 금강명경, 묘법 연화경 등을 목판에 새겨 현화사에 비치했다고 합니다. 불교 장엄을 갖추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말씀인 대장경판을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추모사원의 그 장엄용이라는 그 사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현종의 그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와도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는 매우 개방적인 국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고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아가 중국, 인도, 아라비아까지 진출했던 해양 국가였습니다.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물살, 섬세하고 세련된 공예품, 고도로 발달된 인쇄술 등 고려의 문화 역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도 높았으며 더 나은 외국 문물에 민감하게 반응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적 기술적 저력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대장경을 낳게 한 것입니다. 고려란 나라는요, 대단한 문명국입니다. 송나라도 인정을 했어요. 이 당나라 때부터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 우리와 다름없는 그 학문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화국이었습니다. 인쇄소도 발달돼, 경제력도 있었어, 신앙심도 있어. 이래서 그 문화적인 욕구와 자긍심에서도 그 대장경을 만들려는 이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5,000권이 넘는 대장경의 판각 작업은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됐을까 궁금해집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현종 2년에 대장경 조성을 시작했는데 이때가 바로 1011년입니다. 현종 때의 대장경 판각 작업은 18년간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1029년 1차 판각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는 고려사 권5에 따르면 현종 20년에 판각을 완료하고 이를 축하하는 의례를 열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87년 문종 때에 다시 시작했던 판각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이를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87년에 2월, 3월, 4월 등 한 달 간격으로 개국사, 흥왕사, 귀법사에 가서 대장경 완성을 축하했다. (5,000권이) 넘는 초조 대장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불경을 집대성할 학문적 역량과 문화적 저력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많은 목판을 짜고 새길 수 있는 축적된 과학기술과 인쇄술, 경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고려는 이 모두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송나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목판 대장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70여 년에 걸쳐 완성된 초조 대장경은 개경 흥왕사에 봉안됐다가 대구 부인사로 옮겨지는데 그 시기는 부인사의 화재 기록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따르면 부인사에 대형 화재가 난 것은 고종 19년, 몽고 전란이 한창이던 1232년입니다. 따라서 부인사에 초조 대장경이 봉안된 것은
1232년 이전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부인사는 과연 대구 팔공산의 부인사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부인사. 지금은 규모가 크지 않은 사찰이지만 신라 선덕여왕이 세웠다는 일화가 전해오는 천년 고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인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취재팀은 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지표조사를 통해 부인사의 크기와 규모를 가늠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인사 일대에는 건물의 축대와 석탑의 일부가 흩어져 있고 본당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유허지에서도 많은 양의 기와 조각과 도자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고려 후반인데 고려 때 것 같은데요. 와가 저게 빨간 거 보이죠? 예. 그 측면 그 부분 잡으면 1km에서 약 한 그 40-50m 빠지는 넉넉 잡고 950m 정도가 남쪽 사이게끔 끝이라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안에 위치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을 형성할 만큼 매우 큰 규모의 사역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부인사가 위치한 팔공사는 그 오악중의 중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 때의 국가 제사 체계로 보더라도 이 중악은 그 중사 해당이 됩니다. 대사, 중사, 소사 할 때 중사에 해당하는 아주 비중 높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부인사는 일단 국가에서 매우 중시하는 국가사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인사가 큰 규모의 국가적인 사찰이라면 이곳에 대장경 같은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던 장경각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에 장경각터를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986년에) 처음으로 지표조사를 했고 이어서 89년과 91년, 92년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때 유어지에선 신라와 고려의 기와 조각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부인사라는 글씨가 선명한 와편이 발굴돼 사찰 이름에 대한 역사성이 증명되기도 했습니다. (3차에) 걸친 발굴에서 큰 건물의 터를 찾아냈고 이에 2011년 이 일대를 확대 발굴하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장경각으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장방영상의 미음자 구조의 회랑시설 내에 정중앙부에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구조는 남아있는 적심상으로 봤을 때에 거의 2m에 가까운 아주 대규모의 적심군이 질서정연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아마도 정각의 구조가 단층이라기보다는 중층에 가까운 구조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인사 장경각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건물과 함께 이를 둘러싼 30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1층과 여기에 건물을 하나 더 올린 2층 구조물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경각 건물은 다시 대형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어 국가의 보물을 호위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은 고려와 조선시대의 왕조실록 같은 국가의 중요 기록물을 보관하던 사고와 유사합니다. 부인사 유허지 발굴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량의 숯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대형 화재가 있었던 겁니다. 불이 날 때 발생하는 뜨거운 열은 흙을 붉게 만들었고 건물과 나무는 숯으로 변해 오랜 세월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장경각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에서 제법 큰 숯이 발견됐습니다. 둥글게 다듬은 모양이 목재 건물의 일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장경각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취재팀은 유허지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목탄의 성분을 분석해서 이 나무가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야, 나무다. 완전히. 먼저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에 가장 널리 이용하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생물이 죽으면 호흡을 멈추게 되고 방사성 탄소비가 고정됩니다. 따라서 이때의 탄소비를 측정하면 생물이 살았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탄소 측정 연대법은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 부인사 유허지에서 채취한 3개의 시료를 접수해 분석한 결과 취재팀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개의 시료는 1115년 전후의 것이고 나머지 1개는 675년 무렵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연대들은 나무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벌목한 시기를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675년 전후 통일신라 시대에 목조 건물이 이곳에 건립됐고 1115년경에 건물이 추가로 세워졌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부인사 유허지에 각기 다른 2시기에 지어진 대형 목조 건물이 있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사는 1115년경 고려시대에 왜 건물을 증축했던 것일까요? 혹시 개경에서 온 초조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더 크고 넓은 장경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유허지의 목탄이 목조 건물의 일부임을 확인한 취재팀은 화재가 발생했던 시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고지자기 연대 측정법을 이용했습니다. 땅속의 암석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현재와 다른 지구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응용해 유물과 유적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고지자기 연대 측정법입니다. 취재팀은 동양대학교 문화재 발굴 보존학과와 함께 부인사 유허지의 샘플을 분석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또다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1호 건물지의 측정 결과치는 1150년에서 1200년으로 나왔고 2호 건물지는 1130년에서 1210년이었습니다. 이 불탄층 상부에 대한 지자기 측정 결과 13세기경에 그 연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몽고 전란 과정 중에 부인사가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고, 이 결과 부인사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건물지를 고려시대 때 다시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부인사가 형성이 돼 있었고 몽고 전란 과정 중에 소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32년) 몽고 전란 중에 발생했다는 부인사의 대형 화재. 기록으로만 존재하던 사실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부인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판 대장경을 보관했던 사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사의 역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삼청석탑이 있었던 자리고 지금 이것이 그 삼청 하대갑석에 해당되는 그 부재입니다. 대가람의 위용을 보여주던 유물은 사라지고 유적지는 무관심 속에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포도넝쿨로 뒤덮인 단간지주. 그 아래엔 불에 탄 대장경 목판의 조각이나 장경각 유물이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 부인사터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 부인사의 역사도 잊혀지고 초조 대장경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갈 것입니다. 부인사를 방치하는 것은 초조 대장경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사에 대한 재조명은 세계적인 목판 인쇄술과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 초조 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는 일입니다. 초조 대장경의 봉안처 부인사의 역사바로 세우기는 초조 대장경에 대한 연구와 역사적 자리매김의 출발점입니다. (2011년을) 맞이해서 잠깐의 이벤트로 머무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부인사 역사를 찾기 위해서 2차, 3차 발굴이 이어져서 부인사의 역사가 제대로 명확하게 좀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983년에 완성된 북송 대장경이 고려에 전래된 것은 991년입니다. 고려는 사신을 보내 대장경을 요청할 만큼 불경을 집대성한 대장경을 갖고자 애썼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목판 대장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998년) 거란의 침략으로 국가적 혼란이 커지던 중 1011년 현종은 마침내 목판 대장경 조성을 공포하고 북송 대장경을 저번으로 해서 대규모 판각 작업에 착수합니다. You have to remember that the material sent from the northern Sung was the total collection of Buddhist texts known at that time. So naturally the Koreans would want to reproduce that because it was the whole of the Buddhist canon in Chinese as it was known. So that's why it's Northern Sung material and Korean.
목판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 고려가 선택한 방법은 복각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은 송에서 가져온 대장경을 필사한 후에 이를 뒤집은 상태로 목판에 붙인 다음 그대로 판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장경의 원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한 것으로, 즉 경전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북송 대장경과 초조 대장경은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형태와 체제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를 북송 대장경과 초조 대장경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경전을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불교 경전의 대표로 손꼽히는 자바암경. 권 30, 6장의 북송본과 초조본을 겹쳐놓고 비교해보면 두 경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조본은 북송본의 단순한 복각판은 아니었습니다. 불설 성법인경 2장 12행의 경우 서로 일치하지 않은 구절이 발견되는데 북송본과 달리 초조본엔 떠날 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헤어지게 되니 욕망에서 벗어나 멸진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글자 2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일 때 문장이 정확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2장 16행에선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잡은 사례가 보입니다. 이름하여 성법인이라고 한다라는 구절에 북송판에 잘못 표기된 유자가 초조본엔 왈자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초조대장경은 북송의 계보측판대장경을 복각을 해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각을 하기 전에 이미 고려에 전래되고 있던 많은 사본 불경들을 참고해서 계보측판대장경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탈자와 오자를 완벽하게 보완 수정을 해서 복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경으로서의 정확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북송 대장경과 초조본의 차이점 중 또 하나는 권말에 적힌 연호입니다. 북송본은 권말에 황제의 연호인 계보를 표기했지만 고려의 초조대장경은 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굳이 중국 황제의 연호를 우리가 표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려의 자주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초조대장경은 판각을 완료한 이후에도 오류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비구니전 권 2의 9장 3행의 경우 경판의 일부를 파내고 새로 나무를 깎아 넣어 수정한 매목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는 목판의 수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설 말라왕경 1장의 경우 일부 수정이 아닌 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제작한 흔적이 보입니다. 교토 남선사본과 국내 호림 박물관본을 비교해보면 함차의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21행과 22행의 글자도 다르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판본이 서로 다른 것으로 같은 판을 2번 이상 판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판각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끊임없는 수정 작업을 통해 초조대장경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초조대장경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조대장경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화려하고 정교한 판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판화가 수록된 부분은 어제 비장전입니다. 어제 비장전은 북송의 태종에 의해 편찬된 일종의 불교 시편으로 오온사고 형식의 시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비장전의 판화는 불교 경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불교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산과 물, 풍경의 모습을 세밀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정밀하게 묘사함으로써 풍속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제비장전 판화는 그 그림 화적이 없는 고려 시대의 그 회화의 경향 이런 거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또 판화사적으로 볼 때는 밑그림을 아주 섬세하게 이지러짐도 없고 섬세하게 판각한 고려 시대의 그 높은 판각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안 근교에 위치한 흥교사. 669년에 건립된 이 사찰은 중국 불경의 역사와 인연이 깊습니다. 흥교사의 서쪽 안뜰에는 불경의 한역화 사업을 주도했던 현장과 그의 제자 원측과 규기의 사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所以这个圆策法师也是其中一个非常著名的我们韩国这个高僧，所以他一直来到长安，后来根据玄奘法师从印度取经回来以后，在长安城翻译经文讲经，那么他们生前就很有这个思想联系，就很为弘扬佛法做出很大贡献。 원측은 신라의 왕손으로 15세가 되던 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어와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했던 원측은 현장이 주도한 역경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의 번역은 당나라 학자들보다 더 정확했다고 합니다. 원측의 활약은 우리 불교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견조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때 첨단의 어떤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원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지금 저 장안의 서안의 그 흥교사에 가보면은 그 원측의 그 탑이 있죠. 그런 원측이라는 인물이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사상적인 소위 그 우월성이라 할까. 그것이 배경이 돼서 고려 시대 때도 역시 그 대장경의 그 판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조대장경은 전쟁의 참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쇄본이 국내외 곳곳에서 발견돼 목판의 복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금강경과 어제비장전 두 개의 목판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1000년 전 목판을 만들었던 당시의 조건에 맞춰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판각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판화가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할 줄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조각을 하면서 그 후대에 만들어졌던 순응엄경이나 금강경 변상도보다 훨씬 정교하고 뛰어난 판화였습니다. 제가 한 6개월 정도 해서 이 작품을 마쳤지만 이런 판화는 정말 제가 만나서 판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설렐 정도로 2011년 4월 천년 만에 복원된 초조대장경 목판본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인사의 노스님. 목판을 받아든 그 역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복원된 목판은 부인사 경내의 전시에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처음으로 대면하는 고려 최초의 목판 대장경. 초조대장경의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1000년 전 고려인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천년 만에 돌아오신 초조대장경을 보니 가슴이 너무 뭉클하고요. 잘 모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좀 바라보고 신심을 좀 고취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금일 농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세상용 안림문에 속수되는 것 이로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초조대장경은 불경을 집대성했다는 종교적 의의를 뛰어넘어 경전의 대중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부처가 되는 법이라 뭐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목판 인쇄를 통해 불경을 대량으로 보급해서 당대의 승려와 학자,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도 불교 경전을 보고 익힐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경전이 있었기에 종교는 자기 체계를 잡을 수 있었고 대장경의 목판 인쇄를 통해 종교는 일반 대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초조대장경은 세계문화유산 8만 대장경의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 목판 인쇄술의 우수성과 시대를 앞서가던 고려의 문화적 감지력과 기술력을 제조대장경 이전에 이미 초조대장경으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고려 왕을 해동천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해동천자라는 것은 이 여러 천하가 있는데 고려 나름대로의 세계의 독자적인 황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중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란 대장경이든 국내 또 대장경이든 송 대장경이든지 이런 것을 개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또 연구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초조대장경 조성 이후 다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000년 전에 초조 목판본이 인쇄문화의 새로운 차원을 연 것처럼 21세기인 지금 초조대장경은 목판이 아닌 디지털 매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장경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상에서 대장경의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로써 초조대장경은 1000년 후에도 한 시대를 대변하는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남을 것입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해탈 경지, 열반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한역대장경이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고 한 1000년 동안 시간이 걸려서 번역한 결과라서 형성된 거라. 거기에 1000년 후에 다시 우리 손으로 진짜 1000년의 그 역사 지혜를 진짜 미래의 1000년을 잇는 다리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대장경의 여정은 부처의 고행길처럼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해 히말라야를 넘고 고원과 사막을 건너 깊고 긴 강을 따라 한반도에 도착한 대장경은 고려인의 종교적 열정과 높은 수준의 문화를 만나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완성도 높은 목판 대장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무수한 전쟁과 정치적 불화, 눈물과 비극으로 얼룩진 1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곁에 도착한 초조대장경.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다시 새로운 1000년을 새겨 넣어야 할 때입니다.